공약을 걸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이 5분 동안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를 만드실 수 있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릴게요. 면접관들의 어떤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키워드 만드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1분 자기소개라는 주제로 이렇게 왔는데요.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자기소개 컨텐츠들 중에서 조금 차별화될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공약을 걸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이 5분 동안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를 만드실 수 있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릴게요. 괜찮죠? 그러니까 주목해주시고 계속해서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분 안에 만들려면 일단 자기소개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되겠죠?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유형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걸 좀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최악의 자기소개. 최악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별로 좋진 않다는 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면접관님. 3가지 감을 지닌 지원자 조은희입니다. 제가 가진 첫 번째 감, 책임감. 저는 어디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런 업무, 어떤 업무, 모든 걸 도맡아 하며 책임감을 길러왔습니다. 자, 두 번째 감, 신뢰감. 저는 제가 항상 팀 프로젝트 조장을 맡으면서 조원들에게 신뢰감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 세 번째, 집에 안 감. 저는 집에 가지 않고 야근을 불사하면서 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거 들으면 약간 면접관 입장에서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즘 주 52시간 근무제인데? 약간 이런 생각하고요. 약간 뭔가 본인 게 아닌데 억지로 본인의 그런 키워드를 넣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합격한 선배의 자기소개, 그리고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기소개, 거기에 이제 본인 키워드만 이렇게 딱딱딱딱 넣어두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면접관들이 느끼는 포인트는 이거 그냥 끼워 맞췄네, 이거 떠돌아다니는 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 끼워 맞췄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궁금증이 생기지 않죠. 더 물어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가진 책임감이 뭔데? 라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자, 준비된 걸 면접관들께서는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왜냐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플랫폼에 끼워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키워드를 넣으셔서 면접관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면접관들의 어떤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키워드 만드는 거 첫 번째. 첫 번째로 저는 수치 그리고 구체화,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출처나 수치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전 전문가입니다, 저는 최고의 사원, 최고의 열정, 측정될 수 없는 이야기 해보셔봤자 면접관들께서는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치나 어떤 출처만 넣으셔도 좋겠죠. 저는 2015년부터 해커스잡에서 강의를 해왔고 특히 2017년부터는 가장 많은 면접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한 40여 명이 넘는 합격생들을 배출을 하면서 면접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훨씬 신뢰감이 많이 드시겠죠. 그래서 수치를 밝혀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파트는 저는 차별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차별성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력 자체로 이제 증명을 하고 싶어 하세요. 나는 이걸 하면서 인턴 근데 솔직히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다 똔똔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왜냐? 어차피 똑같은 직렬, 똑같은 직무의 지원자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전공 똑같죠. 학점 비슷하죠. 이력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한 이력 중에서 누가 잘 최고인가 이거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지원자들,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이 할 법하지 않은 나만의 이력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사 담당자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관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강의를 하고 있느냐, 저는 비빔밥, 소고기를 서비스하던 승무원이었어요. 승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를 되게 많이 했는데 몇천 명, 몇몇 명이 넘는 승객들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겨갖고 이제 이게 취준생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구나, 이 성향을 넣어서 이걸 기업으로 연결시키면 되겠다라는 맞춤형 답변을 제가 잘 만들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되게
인상 깊고 차별화되고 뭔가 신뢰할 만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어떤 특수한 이력 혹은 남들과 좀 다른 거를 직무랑 기업이랑 연결만 시켜주시면 충분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모든 말에는 서본결이 필요해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번, 2번 구체화 필요한 거, 차별화, 이건 본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메인 강점을 연결시켜 줄 수 있으려면 결론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강점들이 바로 너희 기업 그리고 이 직무에 정말 잘 맞는다 라는 걸 연결시켜 주시는 거. 그러니까 자기소개 만드실 땐 결론만 조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서론은 제목이죠. 제목은 맨 마지막에 지으셔야 합니다. 그 자소서 쓰실 때 소제목 같은 경우도 맨 마지막에 쓰셔야 되거든요. 자, 제목은 어떻게 짓느냐. 그래서 본론 먼저 지으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결론 그 두 번째 세 번째 라스트가 서론이죠. 제목.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을 것 같아요. 저는 취준생과 그리고 기업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왔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기업 입장도 아니고 취준생 입장도 아니고 중간이니까 저 같으면 취준생과 기업의 중간다리 역할을 계속해왔던 면접 전문가 조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자기소개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면접관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관심을 좀 유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유리한 질문을 내가 받아낼 수 있을까?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면 충분히 쉽고 효과적인 자기소개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는 여기까지고 계속해서 정말 좋은 답변 솔루션들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를 기생충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유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알고 싶죠? 이렇게 궁금증을 이끌어내는 서론이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잡초 은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질문은 바로 당신을 한 단어로 표현해보세요 입니다. 자,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보세요. 우선 한 단어라는 걸 표현을 해봐라 라고 말하는 면접관의 심리는 뭘까요? 제가 이거 실제로 취업 준비생분들, 제 수강생분들이죠. 그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막 되게 이렇게 뒷담화처럼 이런 걸 왜 물어봐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막 들었었어요. 여기 무슨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는데 면접장 가서 내가 필기까지 미친 듯이 하고 갔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은 뭐라는 거예요? 약간 화를 많이 내셨는데 면접관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물어볼까 도대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조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강점을 말해보세요. 이러면 보통 제 장점은 책임감, 신뢰감 이렇게 조금 전형적인 틀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너가 준비한 거 말고 조금 편하게 너의 강점을 얘기해봐 라는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한 게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면접관들이 지겨워서 그래요. 얘도 똑같은 말 하지 쟤도 똑같은 말 하지. 근데 물론 이게 간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루만 면접관 해보세요. 저는 모의 면접만 봐도 왜 똑같은 얘기하면 약간 진짜 귀에서 피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한 거 말고 좀 편하게 좀 해봐. 약간 이런 니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의 니즈를 우리가 충족하는 게 합격하는 길인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면접관이 원하는 이 합격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헤쳐서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스텝 1. 여러분들이 한 단어로 여러분들을 잘 표현하시기 위해서는 보통 이게 순서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나 초코파이? 왜냐면 난 정이 많으니까 막 이런 거 막 해요. 진짜로 이거 진짜 싫어해요. 이런 식으로 너무 단어를 떠올리고 그걸 껴맞춰요. 이거는 아니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이 면접관한테 이제 꼭 어필하고 싶은 본인의 강점을 먼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 1순위겠죠. 나는 진짜 친화력이 좋아. 나는 진짜 도전을 많이 해. 나는 정말 끈기가 장난이 아니야. 이런 분들은 본인의 어떤 끈기나 도전이나 그쵸? 계속해서 매진하는 그런 발전하는 모습 이런 거를 이제 어필하실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제일 이제 여러분들의 그 단순함을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사실 이거예요. 현대자동차 자소서 아시죠? 1번 What makes you move? 그게 어떤 게 너를 움직이게 만드냐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단순하시냐면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가 널 열정적으로 만드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열정이 저를 열정적으로 만듭니다. 그쵸?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좀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면접관과 나와 둘 다 알고 있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시고
이왕이면 그 키워드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거나 조금 힙한 혹은 핫한 그런 주제면 좋겠죠. 예를 들어 나는 열정적이다, 도전적이다 이런 걸 좀 어필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네, 저는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를 기생충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떻게든 튀려고 애쓰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한 단어로 표현을 했을 때 기생충 이유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알고 싶죠? 이렇게 궁금증을 이끌어내는 서론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면접관이 분명히 물어보겠죠? 왜 본인을 기생충으로 표현을 하는 건지 집중을 하겠죠. 이제 그랬을 때 하는 내용. 네, 저는 영화 기생충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두 번째 문장 써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영화 기생충의 경우 물론 이제 거장이 만든 그런 영화이지만 사실 이 영화가 청소년 불가 관람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천만이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영화로서 정말 충실했고 정말 탄탄한 연기력 그리고 정말 탄탄한 극본 그리고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런 영화 자체의 어떤 기능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많은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천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가시면 되겠죠. 저는 이런 제약이 있고 이런 제약이 있어도 여기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꿋꿋이 갔으며 누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저는 도전 그리고 성취를 이뤄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가시면 이렇게 가시겠죠.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하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본인이 면접관에게 꼭 어필하고 싶은 캐릭터 강점이 어떤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 강점을 조금 표현할 만한 키워드 하나를 딱 선정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키워드는 이왕이면 면접관과 나와 둘 다 공감을 그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키워드면 좋다. 요거만 알아두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1분 안에 만드실 수 있겠죠. 자, 오늘 한 단어 여기까지 제가 드렸고요. 더 주목해 주시고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면 좋은 답변 더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선배님 말씀 잘 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흐뭇해해요. 사람들이 이게 설득이 될 줄 아는데 전혀 설득되지 않습니다. 해커스 잡에서 강의하고 있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입사 포부를 물으면 네, 선배님 말씀 잘 듣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포부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을 좀 다르게 물어볼게요. 앞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 있나요? 아니면 우리 회사 뭐 하는지 알아요? 우리 회사가 처해져 있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나요? 이 질문이에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죠? 왜냐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여러분은 이 회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버려야 될 거 하나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거 하나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게요. 먼저 버려야 될 건 뭐냐면 추상적이고 막연한 마음가짐, 태도예요. 버리세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왜냐면 면접에 온 학생들 10명 중에 9명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은 그 얘기를 안 하냐? 아니요. 한 명은 그 얘기를 할 타이밍을 놓친 것 뿐이에요. 다 하는 얘기야. 하지 마. 그러니까 지겨워요. 제가 모의 면접을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한 10명 정도까지는 학생들의 얘기에 귀담아 듣는데 10명 넘어가면서부터 같은 얘기하면 안 들려요. 귀가 피곤해져요. 면접관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면접을 보니 그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뭘 꼭 지켜야 되냐? 이 질문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이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먼저 회사부터 분석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회사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걸 찾다가 보면 현재 이쪽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뭐 해외 시장을 개척했다,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어떤 제품을 이번에 도입한다, 이걸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연장선에서 산업과 시장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기업에서 일을 할 때는 당장 물건 파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에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죠. 그때 일을 맡길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업과
직무, 그 이외에도 산업과 시장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물론 회사마다 입장이 좀 다른 거는 있어요. 시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기업이 있고 정부의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기업이 바로 대기업 같은 사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시장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합니다. 최근 롯데는 유통 분야를 축소하기로 했어요. 접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축소한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중국 진출 아니요. 중국 시장 접었어요. 롯데뿐만 아니라 이마트도 중국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봤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네? 이런 경우에는 뽑으면 큰일 나겠구나가 돼버리겠죠. 얼마 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최근 적자가 1조가 넘는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기요금을 올릴까요? 공기업은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전 같은 공기업은 무조건 수익 벌겠다 그게 아니라 왜 정부가 이런 정책을 세우게 됐고 이런 정책을 어떻게 구현할지 이걸 봐야죠. 공기업 홈페이지의 특징을 좀 보자면요. 진짜 중요한 건 어디에 있냐. 우측 하단에 관련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이 공기업이 어디에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지 그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에 있죠. 그래서 관련 사이트 클릭하면 서울시가 나와요.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에너지 관련해서 정부들이 나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일단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그럼 내가 어떤 방법을 제시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죠. 이건 진짜 중요한 팁인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한전 직원들이 그걸 직접 연구하진 않아요. 그럼 누가 연구하냐? 한전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에 자료실에 들어가면 매달 내지는 계절에 한 번씩 개간지 형태로 잡지가 발행돼요. 거기에 연구된 거 다 있어. 여러분들은 입사하셔도 이걸 토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왜 제가 팁이라고 그러냐면 안 찾아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얘기할게요.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선배님 말씀 잘 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흐뭇해해요. 사람들이 이게 설득이 될 줄 아는데 전혀 설득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일할 사람을 뽑아요.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얘는 앞으로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해커스 잡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공고 떴으니까 지원했겠죠.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그러게요.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 참 부담스러운 거였는데 이번 시간엔 그 부담스러운 게 시작되는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이 지원 동기를 좀 다르게 물어볼게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공고 떴으니까 지원했겠죠.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그러게요. 막상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자, 지원 동기에서 여러분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회사에 여러분을 끼워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회사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와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채용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시면 안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아직 여러분은 이 회사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업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직업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학생들이 자주 하는 얘기들 중에 제가 참 빈정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좀 빈정된다고 하니까 좀 오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집에 자동차가 옛날부터 현대차였어요. 지금도 현대차예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일하고 싶대요. 그럼 현대차를 사면 되지. 왜 현대차에서 일하려고 해요?
자, 유학을 갔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보고 열광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싶다 라고 해서 지원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르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 어머니께서 드라마 PD가 되겠다고 이번에 MBC 공채 지원을 하신대요.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말릴 거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좋은 시청자, 좋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거하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공기업은 뭐 예를 들어 전력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전에 그건 여러분이 지원 안 해도 원래 중요한 거였어요. 먼저 뭘 정리를 해야 되냐? 직업관입니다. 여러분은 직업을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찾아보니까 이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교육과정이 있기는 해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요. 안 배웠는데 안 배웠죠? 국영수 공부하느라고.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직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 뭐 자아실현의 도구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지나간 거는 패스하고 자, 이걸 어떻게 잡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넷으로 직업관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누군가가 강연이나 책에서 직업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클릭해서 보다가 보면 아, 이건 참 괜찮구나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일단 가지고 와요. 일단 킵해둬. 이것만 있으면 되냐? 아니요, 아직 아니야. 그 다음이 뭐냐면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억지로 연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타겟을 한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경영 철학을 찾으시면 됩니다. 경영 철학을 찾으라고 하면 또 채용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짧게 요약되어 있는 거 이거 적당히 붙여놓고 끝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경영 철학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찾아봐야 되는지 그거 말씀드릴게요. 창업자나 또는 현 CEO가 쓴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책에는 경영 철학이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회사가 추구하는, 특히 공기업이 그래요. 공기업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공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얘기가 꼭 있습니다. 행정학 전공한 사람들은 공기업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셨을 텐데 거기도 공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경영 철학이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직업관 그리고 경영 철학 이게 연결이 되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구체적인 꿈이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업관과 그리고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경영 철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은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게 직업관이라고 합시다. 이 회사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연결되잖아. 그럼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회사 지원했다. 이건 말이 되죠. 스마트폰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럼 LG전자 지원할 때 뭐라 그럴 거예요? LG전자 스마트폰이 삼성보다 더 낫습니까? 낫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럼 왜 지원했냐? 이게 없잖아. 잊지 맙시다. 직업관 그리고 경영 철학.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연결을 하자면 여러분이 이 회사 입사해서 최고의 제품으로서 뭐를 만들 건지 입사 후 포부를 지원 동기 뒤에 붙이는 것도 이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자, 정리합시다. 직업관 그리고 경영 철학. 거기에 입사 후 포부를 붙이고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직무예요. 직무중심 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해커스 잡 유튜브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솔직한 단점을 얘기를 하실 때 이제 이런 건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잡의 조은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답변 꿀팁, 바로 단점이 무엇인가요? 입니다. 여러분들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다양한 단점이 있으시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내가 마음이 약해서 거절을 못한다.
너무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과한 배려를 한다. 이런 단점들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터디를 하시거나 아니면 면접장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면접관이 되셔서 이런 단점을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제가 지원자가 되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단점 사례 1. 네, 저의 단점은 너무 신중한 나머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늘 우선순위,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업무를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 하도 많은 지원자분들이 이런 걸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연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원자들이 이러시더군요. 이 어떻게든 막 숨기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 같대요. 내 단점을. 그럴듯한 걸로 좀 포장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 같대요. 자, 어때 보이시나요? 그래 보이시죠? 자, 그래서 단점 같은 경우는요. 일단 면접관의 의도 뭘까요? 자, 진짜 너 솔직한 단점 뭐니? 너는 객관적으로 너의 단점을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의도는 너의 단점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거나 보완을 했니? 자, 이런 좀 긍정적인 방향성도 같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단점, 뭐 후회되는 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질문들을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들은 이 부정적인 점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되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부분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솔직히 좀 발전적인 답변 방향이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정말 솔직한 단점을 얘기를 하실 때 이제 이런 건 안 됩니다. 좀 비윤리적인 거. 예를 들면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도벽이 있다거나 욕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되시겠죠. 자, 그러면 비윤리적이지 않은 단점들 중에 어떤 걸 좀 선보이시면 면접관들이 이 친구는 조금 객관성도 있고 스스로 좀 솔직하기도 하고 보완 가능성도 있겠네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장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장점은 제가 그래도 조금 배려심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민폐 끼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느니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말지 라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 단체 평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평가가 좋아요. 팀워크나 협업도 좋은 편이고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제 개인 평가에 있어서 쪼그라들겠죠. 실제로 제 학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자, 면접관한테 어필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장점도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점과 단점은 연관되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네, 저의 단점은 사실 좀 단체 과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제 개인 과업에는 조금 불성실해질 수 있다는 거, 조금 소홀해진다는 게 저의 단점입니다. 사실 저는 단체 생활에서 항상 평가가 좋은 편이다 보니까 이게 단점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인턴 면접을 보면서 면접관님께서 혹은 저희 상사분께서 물론 되게 이런 점수는 좋지만 학점이 조금 안 좋네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좀 좋아하는 이런 단체 과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평가도 신경을 써야겠구나. 두 개 다 멀티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 개인 과업도 신경 쓰기 위해서 꾸준히 이런 자격도 공부하고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솔직하게 생각하는 단점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쵸? 근데 이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치명적이거나 이제 너무 비윤리적인 것만 아니면 오케이. 그리고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 요게 필요합니다. 혹은 이 단점을 얘기하실 때 자꾸 최소화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단점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제 그럴 경우는 예를 들면 눈치를 많이 본다. 분명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의견을 낼 때 조금 수동적일 수 있겠다라는 게 단점일 경우에는 자, 이게 만약에 혼자서 개인 과업일 경우에는 단점이 아니겠죠. 그쵸? 그런데 사람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할 때는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단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말씀을 하시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좀 객관화가 되는군. 앞으로 개선 가능성, 여지가 보이는군.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단점 얘기하실 때 항상 여러분들 객관성, 그리고 솔직함, 그리고 보완점 요거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충분히 훌륭한 단점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숨기는 거 그거는 금물인 거 아시죠? 그래서 단점, 장점 만드실 때 같이 연결해서 만드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단점은 여기까지 제가 팁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질문들만 제가 다 엄선했고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질문들도 저희가 다 엄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방법을 무료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근데 이걸 한번 익혀보시면 지금처럼 다 적지 않고도 대략 한 10%가 안 되게 정답은 뭐 2번이네 이렇게 끝나실 수 있거든요. 연습이 필요하고 이건 당장 시험장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고공기업에서 99점의 높은 합격 점수를 얻은 답변을 공개해 드릴 건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유료 자료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잡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륵 같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를 준비를 열심히 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하기도 조금 못하고 그런 질문인데 바로 당신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취미, 여러분들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자, 코인 노래방,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사진 찍기, 맛집 가기, 사실 그런 것들이죠. 자, 근데 그런 이야기를 면접에서 이제 면접관 앞에서 딱 하셨을 때 면접관 분들이 진짜? 이렇게 관심을 유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대략 아마 20대 혹은 30대 분들 계실 텐데 면접관들의 나이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관 분들은 예를 들어 이제 뭐 일반 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30, 40대, 50대까지 있을 거고요.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경우는 대략 40, 50대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자, 그럼 눈높이가 맞춰지질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20대 눈높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30대, 40대, 50대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눈높이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공기업에서 99점의 높은 합격 점수를 얻은 답변을 공개해 드릴 건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유료 자료급입니다. 자, 그 답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면접관님, 저의 취미는 이제 바다낚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활동적이고 정적이지는 않은 편이다 보니까 낚시를 많이 좋아하진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해안지방 쪽 가서 바닷가 근처에 가서 계속해서 이제 정부치고 일을 할 거라면 이게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낚싯대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버지와 같이 삼촌들과 같이 이제 바다 낚시를 갔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격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성취도 굉장히 큰 그런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같이 회도 떠먹고 매운탕도 끓여 먹으면서 앞으로 제가 입사를 해서 좀 비는 시간들을 이런 것들을 좀 낚시로 채우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히 제가 미리 알아봤는데 이쪽 지역에는 바다 낚시 포인트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앞으로 계속 이 취미를 특기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실제로 이 면접에서 면접관 분들이 저희도 바다 낚시 진짜 좋아하는데 뭐 같이 합시다. 아예 이렇게 대놓고 합격 파티가 이루어졌다는 면접관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감대를 맞출 수 있는 사람한테는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준비됐다고 하더라도 성의 있네. 진짜 이 사람이 여기 입사를 하고 싶나 보네. 준비를 많이 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사기업들 그 중에서 이제 기술직렬 분들 이제 그러면은 지역으로 많이 이제 발령이 나실 텐데 해안지방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낚시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아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산맥이 발달한 그런 강원도라던가 그쵸 정선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등산, 트레킹 이런 걸 만들어서 어필해 주시면 그것도 면접관들은 호불호까지 이 사람이 정말 입사 의지가 강력하구나 로까지 해석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걸 포인트로 삼아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 저는 그런 거 할 일이 없는데요. 저는 원래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넷플릭스, 그쵸? 유튜브 프리미엄, 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직무나 산업에 적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넷플릭스를 보는 게 취미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네, 면접관님, 사실 제가 SNS를 잘 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 온라인 홍보 마케팅 쪽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역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하다 보니까 빠져들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산업 분석을 하면서 몰랐던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많이 알아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더 넓혀서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 틱톡까지 최대한 다양한 채널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취미 말씀하실 때 정말 뜻없이 그냥 흥미로만 말씀을 해 주시기보다는 직무랑 연결을 하시거나, 혹은 내가 지원하는 기업 혹은 지역의 어떤 특성이랑 연결을 해 주시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그냥 취미를 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얻어갈 수 있는 질문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취미, 흥미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면접관의 눈높이와 조금 맞출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질문들을 저와 함께 이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뭔지 모르면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걸 리더 했던 경험이냐, 이 질문 절대 아닙니다.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이번 시간 질문이 유독히 어려워하는 질문이네요. 바로 리더형이냐 팔로워형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왜 은근히 어려워하냐,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오해를 해요. 너 리더 할 거야? 팔로워 할 거야? 장담하는데 여러분 입사하시면 무조건 팔로워를 합니다. 여러분이 리더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리더의 경험이 없는데 어떡하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리더십은 리더에게 요구되는 능력이고 팔로우십은 부하 직원들,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라고 한정져 버립니다. 그 옛날 얘기예요. 조금 정리하자면 과거의 리더십은 리더에게만 한정됐던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의 리더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 힘, 이건 꼭 리더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현대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보면 꼭 공유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해 리더도 가지고 있고 구성원도 가지고 있고, 그래야 구성원들이 리더가 없더라도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리더가 필요 없이 회사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팀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잖아요. 팔로우십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무조건 따른다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따르는 힘입니다. 그러면 리더십과 팔로우십은 대등한 개념이 돼요. 제가 더 헷갈리게 만들어 드릴까요? 리더십, 팔로우십, 서브 리더십, 멤버십의 차이는 뭘까요? 리더십은 얘기했고 팔로우십도 얘기했죠. 서브 리더십은 뭐냐면 중간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을 얘기해요. 멤버십은 이걸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별 차이가 없다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접근하라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 리더 할 거야? 팔로워 할 거야? 이 질문이 아니에요. 당신의 리더십이 뭐냐? 당신의 팔로우십이 뭐냐? 이걸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서번트 리더십을 좋아하냐면 리더를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뭐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해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끄는 혁신적 리더십으로 갈 수 없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게 뭐냐면 희생을 한대요. 남들 대신해서 내가 조금 더 잠 안 자고 내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 그 희생의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저는 희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희생의 리더십인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게 더 딱 꽂히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더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통 방법을 쓸 건지,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 어떻게 팀워크를 발휘하는 방법,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또 책 같은 데 정리를 해둬요. 이게 좀 말 이상이 들릴 텐데 여러분 입사하시면 교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가하시는 분들은 막연한 얘기 진짜 싫어합니다. 구체적인 리더십과 구체적인 소통 방법을 제시했을 때 이 사람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의 리더십과 팔로십을 제시하고 부연해서 더할 게 뭡니까? 소통 방법이라든지 팀워크 발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더해버리면 되겠죠. 하나만 꼭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지 모르면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리더 했던 경험이 있냐? 이 질문 절대 아닙니다. 너 앞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할래? 이 질문 아니에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있죠. A냐 B냐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을 받으면 사람이 긴장을 하고 이러면 뭘 하나 덥석 물고 싶어요. 뭐 그런 질문 있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라 그럴래요? A냐 B냐라는 질문은 A, B 중에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A 플러스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A냐 B냐라는 함정에 갇히지만 않으시면 더 좋은 답변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해커스잡 유튜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정말 쉽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세팅 방법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의 기술 해커스잡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떠먹여드릴 질문은요. 갈등 경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혹은 갈등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려우시죠? 이거 왜 물어볼까요? 면접관이 갈등 경험.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갈등을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해결 방법으로, 어떤 소통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걸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갈등 경험? 저희가 팀플레이 활동을 하는데 한 친구가 매번 자꾸 일을 미루고 차일피일 저희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모두들 아무래도 그 친구를 빼야 할까 말아야 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끝까지 그 친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모르는 걸 항상 물어봤고 먼저 연락을 하면서 결국 그 친구가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제가 도맡았었습니다 라고 이게 테레사 수녀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게 면접관 입장에서는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솔직히 신뢰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항상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도 리더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발표 먼저 할 사람 있어요? 눈을 다 피해요. 절대 나서지 않는 이 마당에 뒤처지는 누군가를 끌어주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 거 내가 대신해주고 그게 말이 돼요?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취업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정말 쉽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세팅 방법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대 감정적으로 실제로 내가 화났던 그리고 싸웠던 경험은 얘기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친구랑 싸웠고 누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화가 났고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 좀 감정적인데 감정 컨트롤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공사 구분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피하시는 게 좋고요. 자, 2번째,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면접관들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갈등 상황 세팅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을이 되는 상황이 제일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등이라는 건 결국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거나 서로 감정이 상한다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상사가 나한테 잔소리를 한다. 이거 내가 을, 그쵸? 상사가 갑. 그럼 을로서는 갑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면접관은 갑이고 나는 을이에요. 그리고 입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똑같죠? 상사는 갑이고 나는 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입사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을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실제로 같은 상황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쵸? 갈등 상황이라는 건 결국 항상 직장 내에서는 무조건 있거든요. 미친 사람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죠? 어디는 나랑 안 맞는 사람은 꼭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 상황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상황을 넣어주시면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 누가 주도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그쵸? 을이니까.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실까 좀 속상한 마음도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이 업무상 잔소리라는 건 결국 문제가 저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사를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잔소리를 왜 하실까를 항상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잔소리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이 조금 지속적으로 똑같이 반복을 하시는지 파악하고 그 부분만큼은 제가 조금 많이 고치려고 했을 때 상사분께서 오히려 되게 신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항상 누군가 저에게 뭔가를 지적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저 스스로부터 돌아보려고 하는 습관이 많이 생길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항상 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거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장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과의 갈등 관계를 얘기를 해주시면 결과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원하는 그 의도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황들을 세팅을 하시고 나서 결론을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 나의 포부 그리고 나만의 어떤 해결 방법, 소통 방법을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시는 게 면접관들이 원하는 답변.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한 답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했거나 학교 생활을 했던 거나 이런 것도 괜찮지만 실제로 뭐 선배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나 아니면 인턴 경험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상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사장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포인트들 잘 생각해 주시면 이런 갈등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런 어려운 질문을 극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면접의 기술 검색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양질의 답변으로 뵐게요.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하나요? 1타 3P 답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잡 조은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면접 질문은요.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무엇인가요? 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하나요?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을 하세요. 꼭 스트레스 해소법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어줍지 않게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한 10분 정도, 대략 10분 정도의 면접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질문을 받으시게 될 텐데 자, 자기소개, 지원동기, 성격의 장단점, 직무 역량 관련된 부분들 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점적으로 미친 듯이 준비를 하는 답변들이에요. 자, 이 답변에서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나 혼자 조금 멋들어지게 차별화되게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신다면 당연히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스트레스 해소법, 뭐 체력 관리 방법 이런 거 완벽하게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조금 MSG를 쳐서 이 사람이 진짜 스트레스 해소법도 있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데 있어서 또 체력 관리도 잘 하는 것 같고 정신이 건강한 것 같고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약간 1타 3P 답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웬만하면 운동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코인 노래방, 뭐 아니면 넷플릭스, 유튜브 요게 약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 소모적인 느낌이 들고요. 이걸 통해서 정말 스트레스 해소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아니라 실제로 운동을 하시게 된다면 면접관들의 인식 자체가 되게 좋아 보여요. 이 사람은 계속 자기 관리도 하고 이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면접을 준비를 하는 요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운동에 맞춰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겠죠. 제가 이전 시리즈 중에서 취미특기 답변에서도 이 얘기를 잠깐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트레스 해소법에도 이게 이제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린다면 이제 뛰는 거, 러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러닝 하시는 분들이 저는 러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뻥튀기를 해서 선의 거짓말이죠. 저는 마라톤을 즐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원래는 러닝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지구력에는 가벼운 러닝보다는 한 몇 시간씩 뛰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 친구들끼리 뭐 러닝 동아리나 코스를 정해서 한강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 2시간 코스로 정해서 달리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고 친구들이랑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또 땀도 흘리면서 정말 체력 관리에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이런 마라톤 코스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 보이세요? 되게 뭔가 좀 건실한 느낌 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 번은 달리셔야죠. 한 번은 달리셔야죠. 2시간 동안 한 번 이렇게 한 바퀴 돌고 2번 정도? 그렇게 가시면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해소법 말씀하실 때나 체력 관리 방법 말씀하실 때나 이 직무를 위해서 준비했던 부분, 체력이요. 말씀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답변은 하나를 만들어 두시고 최대한 다양한 질문들에 넣어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세련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항상 두 갈식으로 이제 서로를 먼저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좀 스트레스 해소법, 체력관리법 조금 애매하거나 너무 흔한 질문에 있어서는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습니다. 조금 있어 보이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제가 생각하는 체력 관리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은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이란 어떤 부분에 좀 몰입돼서, 매몰돼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을 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을 통해서 좀 몰입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을 아예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단순히 저는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있기도 하고, 아, 이 사람이 뭔가 좀 생각을 하고 말하는구나, 이 사람은 뭔가 가치관이 명확하구나, 이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겠구나, 앞으로도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해서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애매한 질문, 혹은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혹은 어떻게 답을 해도 뻔하게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방법을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고퀄로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밖에 여러분들께서 좀 계륵 같은 질문이라던가 어떤 질문이 정말 너무 어렵다거나 아니면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도대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한 보따리 지금 다 묶어두고 다 열심히 준비를 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떠드시려면 해커스짝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검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때 속마음이 어떠냐면, 야, 빨리 해, 간단하게 해, 끝나고 나 집에 가게, 이런 느낌이에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할 질문, 별거 아닌데도 은근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 유사한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할 거 없나요? 또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손 들고 이야기해 보세요. 자, 비슷한 질문들이죠. 자, 이 질문을 하는 면접관의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면접관의 속마음은 이제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끝내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 이거예요. 절대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책에는 마지막 기회니까 이전에 이야기 못했던 본인의 역량, 본인의 장점을 어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는데, 아니 그거는 마지막에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다 얘기를 했어야 돼. 그리고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그 전부터 본인의 장점 어필할 것 다 얘기했는데 그걸 또 한다면 과연 면접관들 귀에 들릴까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귀에도 안 들려요. 면접관의 귀에도 역시 안 들립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보통 면접 답변은요, 감정에 호소해서는 안 돼요. 제가 초지일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감정에 호소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해봤자 면접관들에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지원자들이 냉정하게 객관적인 이야기만 했다. 근데 여러분만 혼자 그런다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호소를 해요. 꼭 뽑아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안 들려요. 면접관들은 일하는 것 뿐입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는 안 들리고 공감해 달라고 해도 공감을 안 해요. 그러면 딱딱한 이야기만 해야 되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이때 보여주는 건 어떨까? 면접관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능력이 뛰어나고 뭐고를 떠나서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포장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면접 때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미리 짜기가 힘든 게 그때 돼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면접관들도 공감해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말실수를 많이 했어요. 너무 아쉬워. 제가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걸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또다시 기회가 올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회가 아쉽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다. 부족한 거 얘기해도 되냐고요? 아니, 여러분이 부족한 게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걸 어필해 보자는 거죠. 그때 감정을 보여주는. 다른 걸 얘기하라고 하면 자꾸 뭘 꾸며요. 꾸미다 보면 말이 길어져요. 말이 길어지면 면접관이 좀 짜증납니다. 그 다음 팀 면접도 봐야죠. 그리고 오늘 면접이 제 시간에 끝나야 이제 퇴근하면서 같이 면접관으로 일하셨던 분들하고 맥주라도 한잔 할 텐데, 여러분 때문에 퇴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짜증나는 거야. 자, 상사가 부하 직원 때문에 퇴근을 못 하고 있다. 이야, 이거는 절대 좋게 평가할 수는 없죠. 아시겠죠? 면접관의 마음속에는 빨리 퇴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솔직한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답변 정리해 봤습니다. 해커스 잡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